여기는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별별 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요즘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2025년 7월 무려 69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 달 만에 박물관을 찾았고, 상반기 방문객은 270만 명을 넘어서면서 올해는 벌써부터 최대 400만 명 돌파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박물관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K-팝 데몬헌터스를 통해 전통 미술 속 까치호랑이와 연결되고, 박물관이 현대와 과거를 잇는 문화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 그룹 BTS의 리더 RM이 박물관에서 방가사유상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SNS에 포스팅한 이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요. 먼저 방가사유상 미니어처가 완전히 품절되었어요. 박물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RM조차도 다른 세계 굿즈를 사려고 왔다가 품절되어서 못 사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삼국시대 방가사유상 굿즈가 젊은 세대, 일명 MZ세대들에게 유행 아이템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MZ세대는 왜 특별히 방가사유상에 이렇게 매료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그 자세 자체가 현대인의 마음을 대변하기 때문 아닐까요? 한 손을 뺨에 대고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 이게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기도 합니다. 취업, 연애, 인생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라는 공감을 주는 거죠. 둘째로 SNS와 궁합이 참 좋습니다. 포즈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밈이 되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따라하기 쉬운 포즈가 되었어요. 실제로 박물관에서 방가사유상 앞에서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00년 전 삼국시대의 작품이지만 전혀 낡지 않은 현대적인 감각입니다. 미니멀한 선, 절제된 아름다움이 현대 디자인과도 잘 어우러져요. 이런 전통적인 문화재 아이템들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함께하고 있는 거죠. 몰려드는 외국인들과 젊은 방문객층을 보면서 박물관 관계자들은 방송에서 RM의 영향력에 정말 감사하다라며, 또 더불어 K-팝 팬들이 우리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정말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별별 미술관에서 열리는 재밌는 미술의 역사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국 미술사의 흐름을 귀로 따라 여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날 시대는 고대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 금빛 왕관과 불상의 미소, 그리고 푸른빛 청자와 금빛 불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빛과 신앙의 미술, 고대에서 고려까지 한 시대의 삶과 지혜가 어떻게 예술로 이어졌는지 함께 떠나볼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노래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OST죠. 골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원 소운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자, 이제 한국 미술사의 출발점 삼국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경쟁하며 꽃피운 미술은 시대마다 성격과 기질을 담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기질과 문화를 지닌 세 나라가 어떻게 미술로 자기 얼굴을 드러냈는지 그 차이를 비교하며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려 무용총 벽화입니다. 무용총은 5세기 초 고구려의 전성기에 만들어진 벽화 고분이에요. 중국 지린성 지반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고구려의 예술과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죠. 이 무덤이 무용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건 동쪽 벽에 그려진 벽화 때문입니다. 14명의 남녀가 원형으로 춤을 추는 장면. 그야말로 생동감이 넘치는 무용도가 그려져 있거든요. 무희가 팔을 벌리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옷자락이 바람에 휘날리는 듯 붓의 선이 경쾌합니다. 정지된 그림인데도 바라보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건 고구려 화가들이 선 하나, 붓터치 하나로 움직임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내세를 어둡고 무서운 곳이 아니라 꿈과 축제가 가득한 세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벽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고구려인들이 사후세계마저 활기찬 축제로 생각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각저총 씨름도예요. 씨름꾼 두 사람이 맞붙어 있습니다. 어깨에 힘줄이 불끈 솟고 허리를 움켜쥔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죠. 옆에는 구경꾼들이 눈을 크게 뜨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씨름대회 본 적 있으시죠? 바로 그 현장 같은 열기가 벽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씨름꾼 두 사람이 맞붙어 있는 장면, 근육이 긴장된 모습까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환호하며 지켜보고 있죠. 고구려인들에게 씨름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힘과 활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이 강인해야 나라가 강하듯 씨름꾼의 모습은 이상적인 인간상, 곧 지도자의 덕목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런 그림이 왕족의 무덤에 그려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권력자의 이상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씨름 장면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씨름꾼 중에 한 명은 매부리 코에 큰 눈을 가진 서역 인물로 보이는데요. 이는 고구려가 이미 중앙아시아와 교류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해석되기도 해요. 고분 하나에서 국제적인 흔적을 발견하다니 놀랍지 않나요? 또 북쪽 벽에는 귀족의 실내 생활이, 서쪽 벽에는 말몰이꾼과 수레가 그려져 있어요. 고구려인들의 일상과 교통수단, 그리고 신분제 사회의 모습까지 엿볼 수 있죠. 의자에 앉은 부인은 크게 그리고 시녀는 작게 그려져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신분을 표현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천장에는 해와 달, 별자리, 그리고 삼조고가 등장합니다. 고구려인들의 천문학적 지식과 내세관이 담긴 상징들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하늘로 오르길 바라는 마음, 별과 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각저총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고구려인의 힘과 놀이, 삶과 죽음, 그리고 하늘을 향한 시선이 담긴 문화의 보고이죠. 마지막으로 장천 1호분의 사냥도를 보겠습니다. 기마병들이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사슴과 호랑이가 뛰어다니는 장면이 생생합니다. 마리에 올라탄 기마병이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 순간 화살이 사슴을 향해 날아갑니다. 말의 갈기가 휘날리고 짐승들은 놀라서 달아나죠. 느껴지시나요? 바람을 가르는 속도감, 긴박한 긴장감, 활시위를 당긴 순간, 화살이 날아가는 순간까지 포착한 역동적인 장면은 고구려 벽화의 바로 백미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냥 장면이 아닙니다. 바로 왕의 권력과 용맹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이런 벽화를 통해 우리는 고구려인들의 삶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고구려 벽화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을 겪었는지 아시나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고구려 고분 벽화의 가치를 알아보고는 놀라운 일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벽화를 통째로 떼어내서 일본으로 가져가려 했던 것입니다. 중국 고분 벽화나 일본 고분 벽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역동성과 생명력, 그 가치를 아는 만큼 빼앗아 가려고 했던 거죠. 무용총, 각저총, 그 안에서 실제로 벽면을 절단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벽화가 그려진 회 벽면이 너무 부서지기 쉬워서 실패했지만 만약 성공했다면 우리는 고구려의 생생한 벽화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실제로 가서 보기는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영상으로나마 직접 고분 벽화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과 똑같은 체험을 해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생생하고 실감이 나도록 재현되었습니다. 설명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꼭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 봅니다. 이날치 범 내려온다. 이는 수원 소운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이제는 부드럽고 세련된 백제의 미소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벌써 짐작하셨나요? 서산마의 삼존불상입니다. 지금 눈앞에 거대한 바위 절벽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바위에 부처 세 분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운데 본존불은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있고 양옆 협시보살은 유려한 몸매와 온화한 표정으로 본존불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괜찮다,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미소가 느껴집니다.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자연스러운 표정이 특징입니다. 흥미로운 비교를 해볼까요? 백제의 미소와 모나리자의 미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모나리자의 미소를 떠올려 보세요. 신비롭고 왠지 감정을 잘 알 수 없는 미소이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개인의 내면과 복잡한 미학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 미소입니다. 반면 백제의 미소는 어떤가요? 서산마의 삼존불의 미소는 단순하지만 따뜻하고 포용적입니다. 괜찮다, 내가 다 이해하고 있다 라는 듯한 자비로운 미소죠. 모나리자의 미소가 개인의 신비로운 내면을 보여준다면 백제의 미소는 모든 중생을 품는 자비를 보여줍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보는 사람을 의식하는 미소라면 백제의 미소는 보는 사람을 안아주는 미소입니다. 물론 시대적 배경은 매우 다릅니다. 모나리자는 1503년경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산물이고 백제 미소는 6세기에서 7세기에 만들어진 불교적 자비의 사상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둘의 공통점도 있어요. 둘 다 1000년이 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원한 미소라는 점, 그리고 각각의 문화가 추구한 최고의 이상적 인간미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소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신비로운 모나리자의 미소인가요? 아니면 따뜻한 백제의 미소인가요? 백제의 미소는 오늘날까지도 백제 미술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이 불상은 중국 남조 불상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백제만의 부드러운 선을 살려낸 작품입니다. 당시 백제는 중국 남조, 일본 아스카 문화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동아시아 문화의 교류의 중심지였고 이 불상은
그런 국제적 교류 속에서 태어나면서도 백제만의 특유한 그 온화함을 가득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백제의 보물, 금동대학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동대학로는 1993년 충남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어요. 높이가 61.8cm, 무게가 11.8kg, 그만큼이나 담고 있는 의미도 깊고 넓습니다. 현재는 국립부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국보 제287호로 지정되어 있죠. 향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단에는 용이 연꽃을 물고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듯 용트림을 하고 있고, 몸체에는 연꽃과 물고기 새들이 조화를 이루며 생명의 순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뚜껑 위에는 산악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 안에 자세히 보시면 말을 타고 사냥하는 사람, 신선, 호랑이, 사자, 원숭이, 심지어 코끼리와 낙타까지 있습니다. 마치 백제인이 꿈꾸던 이상향이 향로 위에 모두 펼쳐진 듯합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는 봉황이 날개를 활짝 펴고 춤을 추고 있어요. 그 아래에는 7명의 악사가 단소, 비파, 북 등을 또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백제인의 우주관과 내세관, 그리고 불교적 이상세계를 시각적으로 펼쳐낸 것이라 해석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향로가 불교의 연화장 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도교와 불교의 융합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보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향로 하나에 백제인의 예술론, 철학, 종교, 자연관이 모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제인의 상상력과 우주관을 담은 세계 모형인 것이죠. 근데 백제의 금동대학로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그 극적인 순간을 알고 계신가요? 1993년 발견 당시 가을이었는데 부여의 한 논에서 농부가 농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쟁기에 무언가 딱딱한 게 걸려들었어요. 돌멩이인 줄 알고 파내려다가 이상한 금속 덩어리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낡은 솥뚜껑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놀란 농부가 구문화재청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1400년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백제의 국보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 농부가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지금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백제 금동대학로를 영영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흙 속에서 1400년을 기다린 백제인의 상상력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기적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향로는 백제 문화의 정수라 불립니다. 백제 장인들의 정교한 세공뿐만 아니라 불교적 상상력과 도교적 세계관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중국과 일본에서도 유사한 예가 거의 없을 만큼 독창적입니다. 백제가 단순히 문화의 전파자가 아니라 창조적 문화를 가진 나라였음을 증명하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지금부터는 신라로 가보겠습니다. 신라시대 전시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을 사로잡는 건 반짝거리는 금관입니다. 경주 천마총에서 나온 금관을 보시면 머리 위로 나뭇가지처럼 뻗은 장식과 사슴뿔의 모양이 있습니다. 마냥 예쁘고 화려하기만 한 왕관은 아닙니다. 하늘로 솟은 장식은 신과 연결된 신목을, 사슴뿔은 태양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금관은 왕은 신과 소통하는 존재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금관 앞에 서면 미세하게 흔들거리며 반짝거리는 그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됩니다. 청취자분들도 화려한 황금빛 금관의 눈부심을 느껴보셨죠? 신라는 이렇게 화려함으로 권위를 가시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금관은
신라가 아직 중앙 집권이 완성되기 전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사용된 의뢰용 장식물이었습니다. 화려한 황금의 나라라는 인상, 그리고 실제로는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장치였던 셈입니다. 신라의 금관 역시 큰 위험에 처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까지 경주 일대는 도굴꾼들의 가장 큰 표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라 금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금관을 녹여서 금괴로 만들어 팔려고 했어요. 예술적인 가치는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금의 무게만 계산했던 거죠. 만약 정식 발굴보다 도굴꾼이 먼저 들어갔다면 우리는 지금의 금관의 완벽한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존에도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금은 부식되진 않지만 금관에 달린 아주 정교한 나뭇잎 장식들은 정말 얇아서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전시할 때 습도와 온도를 1도, 1%까지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천마총에서는 또 하나의 보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천마도입니다. 자작나무 껍질에 말이 그려져 있는데 말 등에는 하늘을 나는 듯한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하늘로 가는 여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달린 말의 그림을 그려서 같이 무덤 속에 장식했던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례식 행렬 속에서 죽은 이의 영혼이 하늘을 나는 천마를 타고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 천마도는 바로 그런 장송의례와 내세관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또 신라 금관과 함께 나온 금제 허리띠도 중요한 작품입니다. 허리띠에 달린 작은 장식을 보면 칼 모양, 집게 모양, 작은 항아리 모양까지 있습니다. 허리띠에 왜 이런 장식이 달렸을까요? 이 장식물들은 실제 도구가 아니라 상징적 장식이었지만 왕이란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존재라는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생활 도구를 형상화한 장식물로 권력자의 풍요와 권위를 표현한 것이죠. 고구려는 벽화로 역동성과 활력을 남겼습니다. 백제는 부드러운 미소와 세련된 세공으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신라는 황금의 화려함으로 권위와 신성을 표현했습니다. 삼국시대 미술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신앙, 그리고 당시 권력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예술이었습니다. 이 뿌리 위에서 통일신라와 고려의 예술이 한층 더 정교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노래 듣고 계속 이어집니다. 송소희, 달무리. 여기는 수원 수원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앞에서 삼국시대의 화려한 미술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뿌리 위에서 통일신라와 고려의 미술이 어떻게 꽃피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통일신라는 불국사와 석굴암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불교 미술을 남겼고 고려는 청자와 불화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천년의 예술 여행을 계속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석굴암 본존불입니다. 돌계단을 오르고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석굴 속 중앙에 거대한 불상이 앉아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은 살짝 감겨 있고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있습니다. 미소가 참 신기합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인간을 넘어선 존재 같기도 합니다. 자비와 평온, 그리고 이상적인 인간상을 모두 담아낸 표정. 천년을 지나도 여전히 보는 이의 마음을 잔잔하게 만듭니다. 이곳이 바로 동양의 미소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비례는 정확하고 몸의 곡선은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을 넘어선 존재, 부처의 자비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작품이죠. 역사적으로 석굴암은 불교 화엄 사상을 건축과 조각으로 표현한 공간입니다. 안쪽에 본존불과 주변에 보살, 제사상, 그리고 천부상까지 우주가 하나로 연결된 세계를 돌 속에 새긴 불국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석굴암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었나요? 저는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다가 처음 보게 된 석굴암인데 엄청난 감동이 밀려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압도적인 크기랑 그 석굴암 본존불이 주는 위험 앞에서 작은 여고생은 잔뜩 주눅이 들었었는데 그러면서도 와, 이걸 이렇게 산속에 어떻게 만들었지? 참 대단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마의 빛이 직선으로 뻗어 바다에 잠긴 문무대왕릉을 비춰서 깨어나게 해 나라를 구해준다는 그 당시에 재미있게 이야기하던 전설의 의지가 되기도 했던 추억들도 떠오릅니다. 석굴암이 1300년 전에 지어졌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건 그 안에 숨겨진 과학기술입니다. 완벽한 습도 조절 시스템. 석굴암 뒤쪽에는 특별한 배수로가 있어서 습기가 차면 자동적으로 배출됩니다. 덕분에 1300년이 지난 지금도 불상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또 지진에 견디는 구조로 석굴암의 돔 구조는 지진이 와도 충격을 분산시키는 설계입니다. 실제 여러 번의 지진에도 끄떡없이 버텨왔죠. 또 자연채광의 과학으로 입구의 각도와 크기가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어서 하루 중 특정 시간에 본존불의 얼굴에 자연광이 완벽하게 비추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1300년 전 신라 장인들이 이런 과학기술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험과 지혜,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주에 가면 토암산 자락에 자리한 불국사를 들리게 되는데요. 이곳 역시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신라인들이 꿈꾸던 이상세계, 즉 불국토를 현실에 구현한 공간입니다. 불국사의 시작은 신라 법흥왕 시기 52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불국사의 모습은 751년 경덕왕 때 재상 김대성에 의해 중창된 것이죠. 그는 현세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엔 불교의 윤회사상과 깊은 효심이 담겨 있죠. 이제 야외로 나와 불국사 마당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햇볕이 내려앉은 마당에 두 개의 탑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먼저 석가탑. 참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층층이 쌓인 직선의 구조가 차분하게 하늘로 뻗어 있죠. 반대로 다보탑은 화려합니다. 계단과 장식이 겹겹이 이어지면서 웅장하고 복잡한 형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단순함과 화려함. 눈앞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장면입니다. 불국사의 두 탑은 불교 세계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단순함과 장엄함, 서로 다른 두 길이 결국 한 세계로 만나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통일신라의 조화로움을 상징하는 예술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제 신라의 종소리를 들으러 가볼까요? 성덕대왕 신종, 일명 에밀레종입니다. 거대한 청동종 앞에 서보겠습니다. 높이 3.3m, 무게 18.9톤, 거대한 종이죠. 웅장한 몸체에 화려한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종이 울리면 맑으면서도 깊은 울림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에 내려오는 전설 때문에 에밀레종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전설에 따르면 옛날에 이 거대한 종을 만들려고 했지만 아무리 종을 주조해도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노승이 아기의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결국 한 아이가 산채로 금속 안에 던져졌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래서 종을 치면 멀리서 아이가 어머니를 부르듯 에밀레 하고 우는 듯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믿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건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종의 울림이 얼마나 신비롭고 압도적으로 다가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종소리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단순한 악기가 아닙니다. 신라 경덕 왕이 아버지 성덕왕의 덕을 기리고자 이 종을 만들었을 때 성덕왕의 은혜는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다라는 문구가 종에 새겨져 있을 정도로 왕의 효심을 형상화한 기념물이었죠. 왕을 기리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종교적, 정치적 상징이자 또한 통일신라 장인의 혼이 담긴 소리의 예술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서도밴드 뱃놀이. 여기는 수원 쏜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려시대의 불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토신앙, 즉 아미타불을 믿고 연부를 통해 극락에 왕생하길 바라는 믿음은 귀족부터 백성까지 널리 퍼져 있었죠. 이런 염원을 담아 그려진 그림이 바로 아미타불 회도입니다. 비단 위에 펼쳐진 한 폭의 천국, 바로 고려 불화입니다. 붉은색, 푸른색, 그리고 금으로 표현된 선, 천상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림 속 중앙에는 자비로운 미소를 띤 아미타불이 연꽃 대자에 앉아있고 그 좌우에는 가는보살과 지장보살이 협시로 함께합니다. 숨을 고르고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저 화려한 극락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아미타불회도는 단순한 불화가 아닙니다. 그림 한 폭에 담긴 건 구원의 희망, 죽음에서의 평화,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위로예요. 고려인의 마음속의 극락은 바로 이 그림 속에 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려는 불교 국가였고 불화는 왕실과 귀족의 신앙심을 담은 최고의 예술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박물관에서 고려 불화는 최고 수준의 회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는 푸른빛 고려 청자를 보겠습니다. 은은한 옥빛, 비색 청자라 불리는 색이 우리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비색, 새벽 호수 위 안개 같은 은은한 옥빛입니다. 매병의 표면에는 운항문, 즉 구름 사이로 학이 나는 장면이 상감 기법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표면을 얇게 파내고 그 파여진 홈 안에 다른 색의 흙을 메운 다음 유약을 발라 구워내는 방식이 상감 기법인데요. 세밀한 무늬를 일일이 파내고 그 안에 다른 흙을 메우는 작업, 얼마나 섬세했을까요? 또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힘을 약간만 주어도 구워지지 않은 도자기는 균열이 가기 때문에 정말 정교한 작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상감청자는 고려 도공들의 기술과 인내심이 집약된 기적 같은 예술로 불립니다. 푸른빛 매병을 바라보면 마치 새벽 호수에 안개가 피어오르는 듯한 평온함이 전해집니다. 고려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흙과 불로 빚어냈습니다. 하늘, 구름, 학, 자연을
아름답게 담아내려는 고려인의 신미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만약 지금 청자가 눈앞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푸른빛 속에서 학이 날아오르는 장면을 보면 함께 들어가 같이 날아다니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당시 고려 청자는 중국 원나라 황제까지 탐을 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원 황제가 고려 사신에게 청자를 무조건 많이 가져오라 하고 명령했는데 고려 조정에서는 백성들이 쓸 도자기까지 걷어들여 보냈다고 해요. 그만큼 고려 청자는 국제적인 럭셔리 인기 아이템이었습니다. 또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는 이런 일화도 전해집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궁궐에 고려 청자를 두고는 이건 지나치게 사치스럽다 라며 치워버렸다는 이야기죠. 조선은 검소와 절제를 중시했기 때문에 고려 청자의 화려함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당시 고려 청자는 단순한 생활 도구가 아니라 국제적 교역의 최고급 상품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죠. 중국, 일본, 심지어 중동까지 수출된 국제적 명품, 아마도 K아트, K컬처의 원조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의 위대한 불교 문화재, 팔만대장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에 보관된 팔만대장경. 그 이름처럼 무려 81,352매의 목판에 불교 경전이 새겨져 있어요. 이 목판들은 모두 쌓으면 백두산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그 규모만으로도 경이롭죠. 팔만대장경은 고려 고종식이 몽골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고자 하는 염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거란의 침입 때 만들었던 초조대장경이 몽골군에 의해 불타버리자 고려는 다시 새기기로 결심했죠. 방대한 목판 하나하나에 작은 글자가 일정한 크기와 깊이로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장인들이 밤낮으로 나무에 글자를 새겨 넣는 그 사각사각 모두 집중해서 하는 모습이 막 떠오릅니다. 1236년 강화도에서 시작된 조판 작업은 무려 16년에 걸쳐 1251년에야 완성이 됩니다. 그 과정엔 수많은 장인과 승려, 백성들의 손과 마음이 깃들었죠. 목판은 산 벚나무와 돌배나무로 만들어졌고 벌레가 먹지 않도록 소금물에 담그고 뒤틀리지 않도록 바닷바람에 말리고 글자 하나하나를 정성껏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쇄기술이 아니라 국가적 기도이자 예술적 집념이었을 거예요. 그 정성과 집중력 그리고 믿음이 8만 장의 목판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나무 위에 새긴 믿음의 우주, 그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죠. 2007년 팔만대장경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그 경판을 보관하는 해인사 장경판전은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목판은 뒤틀리지 않고 글자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종교적 유산을 넘어 고려인의 집념과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모두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구려의 역동적인 벽화부터 고려의 청자와 팔만대장경까지 1000년의 예술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각 나라가 자신만의 색깔로 미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고구려는 움직임과 활력으로, 백제는 온화함과 세련미로, 신라는 화려함과 상징성으로 각자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통일신라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석굴암과 불국사 같은 세계적 수준의 불교 미술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려에서는 청자와 불화로 국제적 명성을 얻으며 우리 예술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조선시대 해화와 현대 미술에까지 이어지는 우리 미술사의 흐름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별미술관 봉그림 DJ였습니다.